안녕하세요, 곰곰이입니다. 오늘은 역사 해설편입니다. 검찰 정보조직의 역사를 다뤄보겠습니다. 요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가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 사유 중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재판부 사찰 의혹이 떠올랐습니다.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존재하고 그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이 문건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작성자와 작성 지시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불법적 행위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건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되었다는 겁니다. 양승태 사법부에 사법농단을 폭로했었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해당 검사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는 정보 수집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여하, 수집된 정보가 공개된 정보인지 여부 등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검사의 직무 범위를 넘어섰는지 여부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해당 검사는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입니다. 그의 직무는 수사정보 수집, 관리 등입니다. 이탄희 의원이 쓴 이 글은 논란의 본질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건을 작성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이지 재판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재판부에 대한 정보 수집이 관행이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만약 이 관행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관행이라면 이 논란은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밝힙니다. 윤석열 총장에게 묻겠습니다. 본인의 주장처럼 법령상 허용되고 공판 유지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면 과거에도 이러한 정보 수집을 해왔습니까? 그리고 작년 말 기준 판사 2872명의 성향에 대한 자료도 공소 유지라는 목적으로 앞으로 계속 취합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만약 이러한 질문에 예 라고 답하지 못한다면 본인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윤석열 총장이 예 라고 답한다 하더라도 위법입니다. 그 이유는 김한규 대변인이 지적해줬습니다. 국가기관이 본인 동의 없이 법률에 의해 정당하게 권한을 받지 않고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여 업무에 활용하는 것이 사찰입니다. 자, 그러면 문건을 작성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재판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법률에 의해 정당하게 권한을 받은 것인지 여부를 따져보겠습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검찰청법을 구체화하는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3조 6항 대검찰청 수사정보 담당관의 설치와 그 분장 사무에 따라 설치됩니다. 이 법령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다루는 정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규정된 정보의 범위를 보겠습니다. 부정부패 사건, 경제질서 저해 사건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 대공, 선거, 노동, 외사 등 공공수사 사건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 신문, 방송, 간행물, 정보통신 등에 공개된 각종 범죄 관련 정보와 자료, 그 밖의 수사 정보와 자료, 이렇게 규정된 정보의 범위 중에 공소유지를 위한 재판부 정보는 없습니다. 이탄희 의원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판사 정보를 수집하라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업무 매뉴얼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위법령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설령 공판 검사가 재판을 위해 재판부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이 적법이라 하더라도 이 같은 정보를 대검찰청의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하고 문건으로 만드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수사정보정책관실은 검찰의 정보조직입니다. 지금껏 한국 현대사에서 사찰 논란은 공안기관의 정보조직에서 주로 벌어져 왔는데요. 검찰에도 정보조직은 존재했고 사찰 논란 역시 존재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문준영 교수가 쓴 법원과 검찰의 탄생이라는 책을 보면 해방 이후에 검찰청법이 제정되기 전인 과도검찰청법 시절부터 대검찰청에 정보과를 두게 했습니다. 이것은 검찰 직속에 수사기구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합니다. 수사를 해야 되니까 정보과가 필요하다라는 논리였다는 거죠. 이런 검찰 직속 수사기구는 1949년 12월 검찰청법에 대검 중앙수사국 설치 규정이 마련되면서 구체화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중앙수사국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유명무실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중앙수사국은 박정희 정권 시절 들어 급격히 성장합니다. 일단 1961년 4월 대검찰청 중앙수사국이 본격적으로 출범합니다. 그리고 박정희의 법률 책사라 불렸던 신직수가 검찰총장이 되면서 대검찰청 중앙수사국은 그 위용을 본격적으로 드러냅니다. 이후 수사국으로 이름을 바꾸고 1973년 특별수사부로 다시 이름이 바뀌는 과정에서 조직은 커졌고 힘은 더욱 커져갑니다. 이 조직은 검찰총장 하명, 정확하게는 대통령 하명 사건을 전담하는 검찰총장 직속기구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전두환 정권 시절이었던 1982년 중앙수사부로 이름을 바꿉니다. 대검중수부 전성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오랜 세월 악명을 떨친 대검중수부는 논란 끝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들어서야 폐지됩니다. 1961년 중앙수사국이 본격화될 때 4개의 과가 설치됐는데요. 수사과, 사찰과, 특무과, 서무과였습니다. 눈에 띄는 과가 있습니다. 바로 사찰과입니다. 이름부터 아예 사찰이네요. 그러니까 검찰 정보조직의 뿌리는 사찰인 겁니다. 군사독재 시절은 중앙정보부, 안기부 등 정보기관이 다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절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노태우 정부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검찰이 급성장합니다. 안기부 등 공안기관들의 영향력은 여전했지만 검찰은 굵직한 강력사건과 비리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성장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시국을 돌파하는 중요한 전국의 핵이 공안사건이었는데 노태우 정부를 거치면서는 갈수록 여론이 집중되는 사건이 공안사건에서 비리사건으로 옮겨가는데 이 중심에 대검중수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성장하던 노태우 정부 시절 유명한 검찰총장이 바로 훗날 박근혜 비서실장을 맡게 되는 김기춘이었습니다. 대검중수부는 어느새 정보가 모이는 곳이 됩니다. 그리고 1995년 3월 대검중수부 산하에 범죄정보과가 설치됩니다. 본격적으로 범죄정보수집 전담기구가 만들어진 겁니다. 4년 후인 1999년 1월에는 대검중수부의 범죄정보과를 확대, 독립해서 대검범죄정보기획관실이 만들어집니다. 당시 조선일보 보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검찰의 모든 정보는 지난 1월 10일 대검차장 직속기구로 신설된 이 부서가 쥐고 있다. 결국 범죄정보기획관은 대검중수부와 공안부가 나눠 맡았던 정보수집 기능을 한 손에 쥐면서 새 요직으로 떠올랐다. 범죄정보기획관실은 직제상으로는 대검차장 산하였지만 사실상 검찰총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총장 직속기구 성격으로 존재했습니다. 때문에 범죄정보기획관실은 총장 하명 사건을 수사하는 대검중수부와 더불어 총장 권한을 지탱하는 양축으로 불리게 됩니다. 줄여서 범정이라고 부르는 대검범죄정보기획관실은 2000년대 이후 검찰의 엘리트 코스 중 하나로 꼽히게 됩니다. 2004년 기업의 저승사자라고 불렸던 이인규 검사가 대검범죄정보기획관으로 발령이 나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인규 검사는 검찰 요직을 거치며 중수부장까지 맡게 되죠. 이때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 코스를 밟았는데요. 2009년 대검범죄정보 2담당관으로 있었습니다. 범정은 처음 설치된 1999년부터 검찰 내 국정원이라고 불리면서 각종 사찰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굵직한 사건 뒤에는 어김없이 대검 범정에서 작성한 문건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범죄 정보뿐 아니라 정치인, 기업인, 고위관료, 사회단체 주요 인사 등에 대한 개인정보와 첩보까지 수집하면서 정치사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2005년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이 조직을 공개적으로 폐지하자고 주장합니다.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은 새로운 정치사찰기관으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수사기관이 정보기관화되어 범죄정보가 아닌 정치, 언론, 기업, 노조, 시민단체 등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인권 침해의 온상이다. 2012년에는 국회 법사위원장이었던 박영선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이 검찰에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한 정황을 제기하면서 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당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국정원에서도 그런 일을 대놓고 하지 않는다. 2017년에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옵니다. 범죄정보기획관실에서 민주당 관련 비리첩보를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이렇듯 사찰 논란이 있으면서 범정은 검찰개혁이 논의될 때마다 중요한 과제로 꼽혀왔습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중앙수사부 폐지에 이어서 범죄정보기획관실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조직이 없어지진 않았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범정은 시급히 청산해야 할 대상으로 꼽히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이었던 문무일 총장은 취임하면서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대검 범정에서 일하던 40여 명의 직무를 모두 중단하고 원소속 검찰청으로 복귀하라. 범정을 개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검찰은 범정을 유지하긴 했지만 인원을 축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9년에는 좀 더 나아갑니다. 범죄정보기획관실을 수사정보정책관실로 개편하고 조직을 축소합니다. 당시 문무일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보 수집을 하는 건 좋은데 일반 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수사에 국한하여 수사정보만 다루고 수집하자는 취지에서 이름을 변경했다. 여기서 일반 정보는 아마도 동향조사라는 이름의 사찰을 뜻하겠죠. 하지만 검찰의 정보조직은 남았고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은 개혁의 대상으로 남았습니다. 2019년 10월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대검찰청 등의 정보수집 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라 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면서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폐지하라고 했죠. 당시 폐지 권고의 중요한 이유는 선택적 정보 수집의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겉으로는 범죄 정보 수집이라고 하면서 실질에서는 범죄 수사와 관계없거나 사찰에 해당하는 정보 수집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폐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있었던 이탄희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대검은 범죄와 무관한 정보의 수집은 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이 당시는 윤석열 총장 체제였죠. 이번 문건은 그 당시 대검의 해명이 거짓이거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가 옳았다는 것을 방증해 줍니다. 조직이 남아있으니 정보가 수집되고 그것이 문건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검찰의 정보조직은 중앙정보부나 안기부처럼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공안기관들에 대한 비판이 높아졌고 공안기관의 힘은 축소됐습니다. 그런데 그 틈에 오히려 검찰 정보조직의 힘은 커져왔던 것이죠. 통제되지 않은 정보조직은 위험합니다. 우리 사회는 그 위험성을 오랜 기간 동안 처절하게 경험했습니다. 법적으로 권한이 규정되지 않은 정보 수집은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범위의 정보를 수집하고 문건으로 만들고 데이터화하는 조직은 언제고 과거 권위주의 시절 위용을 떨쳤던 조직들처럼 사회의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검찰의 재판부 사찰 논란이 그 내용과 상관없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곰곰이의 역사해설 검찰 정보조직의 역사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존재감 없음이라는 내용을 본 판사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사실 이런 사찰 문제는 자기 일이 되었을 때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찰에 기자 리스트 이런 문건이 있고 받아쓰기를 잘해줌, 취재 능력은 별로 없음 이랬다면 난리가 났겠죠. 애시당초 이런 일은 해선 안 되는 겁니다.